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송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내용을 공개한 소식 등 국내외 다양한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후 8시 뉴스, 뉴스워치, 뉴스 현장, 뉴스 투나잇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현상과 관련하여 첫째, 정치권의 대책 마련 촉구, 둘째, 새로운 고백 양상, 셋째, 가해자 수사 현황 등 다각도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뉴스 리뷰는 정치권이 미투를 다루는 현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질을 따졌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고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여성가족부의 미투와 관련되어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처와 협업하는 과정,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현백 장관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이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의 업무를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사업장은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정 장관의 입장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의원들과 장관의 질타와 사과, 설명 등 경쟁 구도로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강론 차원에서의 발언들 중심으로 보도되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투의 본질을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문제 제시와 해결책 마련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뉴스20은 미투를 비하한 의혹을 받고 있던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사과하지 않고 강단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일지 교수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제시되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하일지 교수와 관련된 두 가지 의혹을 고루 녹여내며 그간의 사건 진행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에게도 과거의 뉴스와 업데이트된 뉴스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해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자신은 사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점과 둘째, 지난 2016년 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SNS상에 올라온 제자 A씨의 폭로글에 관해선 직접 답변을 피하며 A씨가 과거 존경한다고 보낸 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일지 교수가 문학에 대해 문외한인 TV 패널들이 둘러앉아 제 강의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라며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하 교수의 일방적인 회견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거 수업 중 하 교수가 했던 여혐 발언을 폭로하는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넣고 대학 측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성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영상으로 하일지 교수가 기자회견에 앞서 웃는 모습, 학생들이 기자회견장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 등을 내보냈습니다. 기자의 리포팅에 시각 정보를 보충하여 해당 사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기자의 리포팅으로도 하 교수가 웃는 모습에 대한 평가 등 직접적인 해설이 곁들여진다면 좋았겠습니다. 또한 1990년대 경마장 가는 길 등 소설과 영화로 화제를 모았던 하일지 교수의 작가로서의 경력을 소개해주며 맥락 정보도 제시한다면 하일지 교수가 낯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추후 하일지 교수가 다른 미투 관련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한 이유와 교수직을 내려놓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기사가 곁들여지길 기대합니다. 뉴스워치는 문화계의 미투 관련자로 비교적 초창기에 집중 포화를 맞으며 17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립회 예술감독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 진척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윤택이 주말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현장을 찾아 이윤택의 목소리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연극인들, 관객들, 우리 해체된 연희단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윤택뿐 아니라 그동안 혐의가 불거진 이들에 대한 수사 현황을 전반적으로 종합했습니다. 이윤택과 관련해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 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찰의 발언도 추가했습니다. 이윤택 외에도 래퍼 덤말릭과 중앙대 강사, 사진작가 로타 사건까지 미투 폭로와 관련해 4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고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은 내사 및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이 2차 피해를 주장하며 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여 미투의 경찰 조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미투와 관련해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정치권의 움직임, 가해자로 지목된 정치 문화계 인사들의 반응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다각도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습니다. 또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취재보다는 대부분 기관 혹은 관련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위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적인 발표 내용은 응당 기사에 담겨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풍부한 정보를 다루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TV의 뉴스 리포팅은 사실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해설 및 분석은 대부분 좌담을 통해 소화되고 있으나 기자의 시각이 담긴 분석 기사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넘치는 정보 속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의 형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각 정보를 넘어선 시각의 제시이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짧고 간결한 형태입니다. 때문에 10분 이상 이어지는 전문가의 좌담은 방송 시간도 길지만 토론 중간에 시청에 진입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의견만 소비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앵커가 진행을 하고 그래픽 등을 활용해 사실 전달을 하고 있으나 기사의 형태로도 사안을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짚어줄 수 있는 종합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투 운동처럼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등 출입처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출입처 개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 입장에서 미시적, 거시적 차원을 아우르는 기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관점을 제시하고 각 사건의 전달 외에 미투, 페미니즘, 2차 피해 등 기본적인 듯 보이나 혼용되고 있는 용어의 설명 등 기본적인 정보 전달까지 아우르는 뉴스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현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의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곧 시행하는 것처럼 SNS에 안내했다 취소한 해프닝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SNS 계정에 지난 16일에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하고 발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실내에서 입마개를 착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의 반려견 정책이 소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목줄 2m 제한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 확대는 현재 재검토 중인 사안인데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시행 전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 패티캣이란 이름으로 안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잘못된 부분을 그래픽으로 함께 보도했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삽입했습니다.
결국 하루가 지나서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과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정책 속의 게시물은 삭제되었다며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관계부처의 엇박자 속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앵커가 단독으로 보도한다고 안내한 뒤 이뤄졌는데 이미 17만 명 이상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 계정에 사과까지 한 사안을 단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계정에 정책을 안내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다면 단독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텐데요. 오류를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해 사과한 내용을 보도하며 단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호합니다. 또한 해당 계정은 트위터 계정인데 다른 보도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이름을 밝히는데 이 보도에서는 밝히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스투나잇은 뇌물수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김광삼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뇌물과 횡령 액수가 크고 측근에서 혐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가 명백하다고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는 증거, 법리 검토, 정치적 이유 등으로 늦어질 수 있으나 다 갖춰졌으며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해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대담은 110억에 달하는 뇌물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곳들을 액수와 함께 그래픽으로 꼼꼼히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도 빼놓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나와 무관한 재산, 수사 이전까지 몰랐던 일 등의 발언도 그래픽으로 처리하며 뇌물 혐의 내용과 나란히 제시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도 김윤옥, 이시영 등이 그동안 가져가거나 쓴 돈에 대해 그래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의 발언 중 그동안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놓았던 발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증거로 MB 측 압도했다 생각, MB 측 검 혐의 벌려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 등이 자막으로 보충되어 대담에서 다소 소홀할 수도 있는 사실을 그래픽과 자막 등의 시각 정보로 보충하여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하는 미다큐 오늘을 모니터했습니다. 미다큐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다방면의 사람들의 오늘을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해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해경 경비정의 24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영한 미다큐 오늘에서는 인천 해상을 지키는 경비함정 P100정을 보여주며 시작됐습니다. P100정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해양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해양경찰의 내레이션과 함께 본격적인 해양경찰의 24시가 소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에는 출항을 대기하는 함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출항을 준비 중인 P100정은 작은 함정이지만 2박 3일 동안 서해바다를 지킨다고 합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배는 인천항만 경비를 책임지는 P100정 함정인데요. 경비 시간이 교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출항 시간 엄수는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어 김남호 정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비 구역에 지금 가기 위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1시간 후 경비 구역에 도착한 P100정 함정은 레이더망 검색으로 분주했습니다. 해경들은 작은 낚시 어선도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검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일반 선원들 인원 파악과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해경들이 낚시어선을 검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 생소했던 해경의 검문 진행 방식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재된 26명의 선원보다 적은 9명의 탑승으로 해경은 LNG 가스를 싣고 다니는 배 주변을 더 강화하여 순찰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상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했는데 이 불순 세력이 와서 만약 여기다가 폭발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정도. 그리고 운반선 또한 검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김남호 정장은 과적과 위법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경이 꼼꼼하게 배를 검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기에 꼼꼼하게 배를 확인하는 건 역시 해경의 업무입니다. 운반선이 비용 절약을 위해서 과적한 것을 적발하게 됐습니다. 선반 안전법 위반은 단순한 사건일 경우 진술서 작성 후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순찰을 마치고도 이곳의 막내인 윤석필 순경의 해경 업무는 계속된다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원거리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증거 자료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 문서가 있거든요. 이어서 윤석필 순경이 해경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사람을 구하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 같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해양경찰이 사람도 구하고 사건 처리도 하고 꼭 그래도 필요한 존재잖아요. 어둠이 찾아온 피백정 함정. 해경의 업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피백정 함정 해경들이 항해등을 밝히지 않은 요트에 전화를 걸어 항해등을 켜라고 요구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선장님, 그 등화 없습니까? 등화? 항해등?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전혀 깜깜합니다, 지금. 심야 바다의 항해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야 항해는 베테랑 해경들도 긴장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변수에 따라 이동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김남호 정장의 인터뷰를 통해 심야 항해의 어려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백정 함정은 24시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당직을 선다고 하는데요. 잠을 많이 못 자지만 윤석필 순경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경비함정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병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병이 만든 든든한 아침 식사로 피백정 함정 해경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자 밥 먹어. 수망아 잘 먹겠다. 다 붙여야 되는 거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도 철저한 경비를 위해 교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나눠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가장 긴장 상태에서. 그때 갑작스럽게 울리는 긴급한 사이렌. 피백정 함정 해경들은 실제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익수자 의식과 맥박이 없으므로 전투구호소로 긴급히 이송을 요청합니다. 24시간 동안 고된 경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피백정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멈추지 않는 그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해경의 활동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피백정 함정의 해양 경찰들이 응급 상황을 실제처럼 훈련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피백정 함정 해경들의 24시간 동안 빈틈없는 훈련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일상을 지켜주는 해경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앞으로 항상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다큐 오늘을 모니터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또 추가 경정 예산 4조 원을 편성해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탁상 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 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1,000만 원을 준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2년을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쥐어주는 기존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3년에 2,400만 원까지 늘리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70%까지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으로 올리고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교통비로도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년당 매년 1,035만 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청년에게 대기업 수준인 3,500만 원의 연봉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언론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보도한 날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에 힘입어서인지 정부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정책은 이날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10위 내외의 순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자,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야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여야의 입장이 좀 어떤지 그리고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발표에 지난해 추경도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내놨다면서 기존 직원보다 신규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오거나 노사 분규를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책이 단기적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언론들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 정책의 효과에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 내지 5년의 한시 지원책이어서 그 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서 정권 임기 동안 선심을 쓰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라면서 애당초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지속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5일자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린 부분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기업 보조금 방식 등 기존 대책이 지닌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청년들 마음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16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대책이 정작 지원금이 끊긴 뒤의 대책에는 입을 닫고 있다면서 장기 대책은 그때 가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도입한 정책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모두 실패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산업 구조나 노동 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는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 실업률이 완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2012년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8.1%로 한국보다 0.6%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일본 청년 실업률이 한국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4.6%로 한국의 실업률 9.8%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청년 1명이 일자리 1.5개를 놓고 고르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경제는 3월 14일자 기사에서 지난 6년 사이 한일 청년의 일자리 고민을 갈라놓은 것은 기업 활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겠다고 외치며 세제 개편, 통화 확대, 규제 완화라는 3가지 화살의 경제정책을 실천에 옮긴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30%대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대로 끌어내리는 등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 여력을 더 줬고 대규모 통화 확대로 엔고를 엔저로 바꾸어 수출 기업의 운신폭을 넓혀줬습니다. 국가 전략 특구 10개를 지정하고 50개가 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해 신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설비 투자는 2012년에 71조 8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82조 5천억 엔으로 14.9%나 늘었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가 고용을 늘리고 내수도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국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2000년 이후 5개월째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향후 6개월간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 CEO의 비율도 61%로 전분기보다 18%나 급등했습니다. 이투데이는 3월 16일자 기사에서 실업률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세와 규제 개혁에 따른 높은 경제 성장률 덕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앞으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하는지 지적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기업의 노동 비용을 낮추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선,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고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지만 요사이는 다시 일본으로 유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청년 실업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해 일자리난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진단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자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까지 나오면 새 비즈니스가 솟아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업종인 보건,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의 규제를 크게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의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나 시청자 게시판, 또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